3년간의 연애. 그는 갑자기 돌연히 헤어졌다.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항저우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다. 나는 평소처럼 임대집에서 세탁한 침대를 베란다에 널었다. 천이가 거실에서 접촉 불량인 스탠드를 고치고 있다. 햇빛이 회색 후드티를 입은 그의 등 뒤로 쏟아진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연애 3주년 기념일이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걸까? 우리는 이 도시에서 가장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는 한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운영 업무를 한다. 그는 근처 소프트웨어 단지에서 기술 지원을 한다. 그 누구도 소위 엘리트가 아니다. 우리는 생활을 알뜰하게 꾸려갔다. 어디서 집을 살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던 적이 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 2푼짜리 파, 생강, 마늘을 놓고 흥정을 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지어 제대로 된 다툼도 없었다. 11월 3일 금요일. 진유가 나에게 말했다. 회사가 갑자기 그를 난징으로 출장을 보내기로 했다. 대략 일주일 정도 갈 것 같다. 오래된 프로젝트 유지보수라서 급한 편이다. 나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기억한다. 특별히 일찍 일어나서 그를 위해 삶은 달걀 2개를 만들었다. 그의 여행 가방도 점검해주고 도착하면 메시지 보내라고 했지. 난징은 춥대. 검은색 등산 자켓 꼭 입으라고 기억해둬. 옷깃을 정리하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바라보며 눈빛이 깊었어요. 손이 내 머리카락을 2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그 포옹은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랄란, 잘 챙기렴. 말투는 아주 평범했어요. 마치 과거의 수많은 아침처럼. 나는 그가 짐가방을 끌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일하러 돌아서면서 그가 돌아오면 우리가 마음에 들어 했던 웨딩드레스 가게에 가서 드레스를 입어볼 생각을 했다. 처음 사흘간은 모든 게 아주 정상적이었다. 그는 호텔에서 먹을 도시락을 보내주곤 했고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이상하다고 불평했다. 밤 10시에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고 집 아래 샤시엔 소고기 덮밥집에 오리다리밥이 먹고 싶다고 말했다. 11월 7일 화요일 오후 4시 20분. 나는 작업자리에서 11.11 이벤트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첸 유가 보낸 위챗이었다. 그는 아마 일이 끝났거나 내게 투덜거리고 싶었던 것 같다. 대화창을 열었더니 긴 글 한 줄뿐이었다. 이모티콘도 별명도 없었다. 랄란, 미안해.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 우리 헤어지자. 3년 동안 너의 보살핌에 고마워. 너는 좋은 여자야. 하지만 나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항저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 물건은 다 필요 없어. 너가 처리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기다리지도 마. 서로 삭제하자. 잘 지내. 나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어. 모든 글자를 다 알아봐.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내 첫 반응은 울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진실 게임에서 진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전화를 걸었다. 귀하가 거는 전화는 현재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나는 위챗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빨간 느낌표가 떴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송 실패했다. 그 순간 내 주변의 공기가 모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귀에 들리는 건 사무실의 키보드 타닥타닥 소리뿐이었고 나는 마치 끝이 없는 깊은 구렁 속에 빠진 것 같았어.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를 찾았어. 그의 회사에 갔지. 접수원은 그가 이미 출장 가던 그 금요일에 퇴사했다고 했어. 나는 그의 친한 친구 강조에게 전화했어. 강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 나중에 모호한 어조로 메시지를 보냈어. 형수님. 진우도 연락이 안 돼.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이런 발을 다친 것 같은 변명으로 나는 깨달았어. 그들은 한패야. 오직 나만 속고 있었어. 우리가 2년 동안 빌렸던 작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답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침대 옆 협탁 틈새에서 구겨진 택배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발송일은 반달 전이었어요. 수취 주소는 강소성 서주에 있는 기관가족 아파트였어요. 발송 내용, 겨울옷과 여행 가방, 학위 증명서 원본. 원래 그가 나와 쌍시빌에 어떤 침대 세트를 살지 논의할 때 이미 개미가 집을 옮기듯 그의 미래에 대한 자산을 나 없는 계획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 이후의 날들은
나는 좀비처럼 지냈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왜 분명히 1초 전에는 포옹하고 있었는데 1초 후에는 증발할 수 있는 거지. 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걸까? 내가 항저우에 집이 없어서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그가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걸까? 수많은 깊은 밤들, 나는 자기 반성과 자기 고문 속에서 보냈다. 그리고 천이는 마치 물방울이 바다에 흘러들어가듯 완전히 사라졌다. 진실이 밝혀진 건 한 달 후 12월 중순이었다. 항주에 첫눈이 내렸다. 나는 드디어 그 추억이 가득한 월세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정리할 때 강지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가 말했다. 랄란, 이사 가니. 강지의 목소리는 약간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응, 이사해.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약 반분간 침묵이 흘렀다. 랄란, 미안해. 이전에 정말로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천유가 나에게 말하지 못하게 강요했어.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을 움켜잡았다. 이제 말할 수 있어. 장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떠나기로 했으니 어떤 일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 천이는 난징에 가지 않았어. 그날 바로 시저우 고향으로 돌아갔어. 알고 있어. 택배 송장 받거든. 그가 뭘 피하는 거지. 창쯔가 잠시 멈췄다. 마침내 그 잔인한 진실을 말했다. 그가 말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역 공공기관에 취직했다. 그 직위는 이미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서 이미 약혼했다. 심리적으로 준비는 했지만 약혼이라는 말을 듣자 내 심장은 여전히 갑자기 쿵 하고 뛰었다. 나는 물었다. 약혼, 언제? 강지가 대답했다. 너와 헤어지자고 한 그 주말에 11월 11일 그날. 그 여자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집안 형편이 좋아. 전액 현금으로 그들에게 시저우에서 신혼집을 사줬고 일자리도 마련해줬어. 그들은 국경절에 집에 돌아가서 소개팅을 했고 그 주에 바로 사귀게 됐어. 웃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국경절. 그때 그는 아픈 할머니를 보러 집에 간다고 했어. 알고 보니 그 후 한 달 동안 그는 매일 내 앞에서 연기를 했어. 그가 나와 영상통화로 잘 자라고 할 때 아마 그 여자한테 답장을 보낸 직후였겠지. 그가 나에게 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는 그 옷을 새 집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계산하고 있었어. 창자가 그쪽에서 설명하고 있었어. 랄란, 그를 너무 미워하지 마. 그도 많이 괴로워해. 오랫동안 두 길 사이에서 고민했어. 하지만 저쪽 조건이 너무 좋고 집에서도 재촉해. 그는 네가 얼굴을 보고 울까봐 두려워해. 자신이 마음이 약해져서 떠나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야. 내가 강자를 방해했어. 그래서 그가 나를 쓰레기처럼 길 한복판에 버려둔 거야. 강준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 그 사람은 네가 빚진 거라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준이 내게 친구 화면 캡처를 보내왔어. 나도 차단당해서. 이게 내가 지금의 천우 모습을 처음 본 거야. 캡처한 시간은 일주일 전이었어. 위치는 시저우의 한 웨딩 사진관입니다. 사진 속에서 천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세가 넘칩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고 있는 한 소녀와 함께 있습니다. 캡션은 남은 인생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나는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그가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더 이상 추측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절벽 같은 이별은 결코 순간의 충동이 아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수없이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했다. 내가 몇백 원의 집세를 아끼려고 그와 꼼꼼히 계산할 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내년 5월 결혼식을 꿈꿀 때 그는 이미 국경절 맞선 자리에서 그의 인생에서 더 안정적인 반쪽을 결정했어요. 그는 배신감이 따르는 열정적인 분류는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냉혈했어요. 그는 정교한 이기주의자처럼 보였어요. 두 길 사이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며 더 나은 선택이 확실해질 때까지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남은 길을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내 눈물과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는 가장 저렴한 무음 모드를 선택했어요. 나는 창밖에 흩날리는 눈을 바라봤어요. 그 금요일 아침이 떠올랐어요. 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내가 만든 계란을 먹고 있었어요. 잘 돌봐달라고 했어요. 그 포옹은 아직도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는 내 곁에서 3년 동안 잠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네가 널 10,000번 죽일 수 있어.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잘 자라고 말하지만 이게 아마도 어른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교훈일 거야. 그는 철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넌 아직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